현재 이란을 폭격한 미국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닥친 상황입니다. 이란의 전력을 과소평가했다가 그만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모든 무기가 봉쇄당한 채 고립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5,000명의 미군이 그대로 수장당할 뻔한 그때 한국의 충격적인 기술력이 기적을 써내려갔고 이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체 어떤 기술력이 미국도 못 당해낸 이란의 공격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던 것일까요? 미 해군의 자랑이던 최신의 이지스함 세척이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하기 직전 미국이 그토록 비웃던 보이지 않는 방패가 중동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이거 진짜 실화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은 자신이 틀릴 수 없다고 믿는 인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도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2026년 중동은 그야말로 화약고에 불꽃을 던진 꼴이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오가는 그 바닷길을 그냥 닫아버린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가 84%를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도가 90%라는 걸 감안하면 이건 사실상 우리 핵 거의 다 만들었어 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뚫었고 서울이든 도쿄든 워싱턴이든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세계 경제가 멱살을 잡히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 당시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즉 MDA의 작전국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리처드. 제호함대를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전개시키고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위성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크림 40개가 깔린 그 벙커 안에서 저는 솔직히 그다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긴장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미국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동 동맹국들의 긴급 통신이 쏟아지기 시작한 건 봉쇄 선언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다들 같은 말이었어요. 방공망이 흔들리고 있다. 지원이 필요하다. 절박한 목소리들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회특 차관, 데이비드는 그 목소리보다 손에 든 서류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주 능숙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간이었어요. 방산업체들의 연주를 쥐고 있었고 그 연줄로 자기 정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죠. 그가 내 앞에 서류 한 장을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거 봐. 로키드 마틴 PAC-3 MSE 미사일 단가를 기존 대비 30% 올린 새 계약서야. 동맹국들이 이 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방공 지원은 없다고 통보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요. 합리적이네. 였어요. 전쟁 직전에 공포감이 높아질수록 무기 수요는 폭증하고 그 수요를 우리가 독점하고 있으면 단가는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는 논리였거든요.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 마트에서 생수 가격을 10배 올리는 것처럼 뻔뻔한 짓이었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UAE 국방장관의 다급한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맹 관계를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는 마이크를 잠시 음소거하고 씩 웃었어요. 급할수록 더 받아야지. 저도 따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역겨운 장면인데 그때 저는 그게 현실주의적 외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벙커 안이 자기만족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DARPA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수석 데이터 분석관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감정 기복이 없는 인간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노트북을 옆구리에 끼고 뛰어들어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국장님, 지금 당장 작전 수역 인근에 있는 한국 함정의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하던 서류 검토를 멈추고 사라를 쳐다봤습니다. 데이비드도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사라는 숨도 제대로 쉬지 않으며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였어요. 숫자, 계약 규모, 납품 기록. 한국은 지금 방산 수출 판도를 통째로 뒤집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를 포함한 역대급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40조 원에 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는 천궁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4조 원이 넘는 규모로 수출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단 8개월 만에 완제품을 사막 한가운데 배송해버렸어요. 미국이 같은 규모 계약을 이행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그냥 다른 세계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40조 원이라는 숫자는 무시하기가 좀 어려운 무게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놀람은 딱 3초 정도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라, 잠깐. 한국이 폴란드랑 중동에 무기 좀 팔았다고 해서 그게 실전이야? 카탈로그에 숫자 잘 써놓은 거랑 실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한국이 실전에서 자국 무기를 써본 적이 있어.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이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실전 경험은 방산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이론상의 무기에 불과하다는 게 당시 저의 확고한 신념이었어요. 데이비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사라. 한국이 KF-21 전투기 개발하면서 F-35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달라고 우리한테 계속 요청하는 거 몰라? 우리가 허락 안 하면 본인들 전투기도 제대로 못 만드는 애들이야. 그 한국 장비를 세계 최강 미해군 이지스함 시스템에 연동시키자고? MIL-STD, 미군 군사 규격 통과도 우리가 눈 한번 질끈 감아줘서 겨우 턱걸이한 애들이라고? 조립 PC 수준의 장비를 군함 심장에 꽂을 순 없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사라. 나도 이해해. 숫자는 인상적이야. 근데 방사는 영업 실적이 아니야. 실전 데이터가 없는 무기는 믿을 수 없어. 사라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닫더니 노트북 화면을 접고 벙커 한 켠으로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 표정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뭔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반박을 포기한 게 아니라 설명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동맹국들의 긴급 요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우리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경보가 울린 건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또 다른 위협 징후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쪽 동네에서 경보 한두 번은 예사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2분도 지나지 않아 벙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샤헤드 136 자폭 드론 500대와 파타이, 극초음속 미사일 12발.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위성 데이터 분석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드론에서 비정상적인 전자기 신호가 감지됩니다. EMP 탄두입니다. 고출력 전자기 펄스 탄두. 벙커가 싸늘해졌습니다. EMP는 국제법상 민간 피해 우려 때문에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 전자전 무기입니다. 핵폭발 없이도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켜 반경 내 모든 전자 장비를 한 방에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예요. 쉽게 말하면 수조 원짜리 첨단 레이더도 그냥 벽돌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물건이죠. 이란은 그걸 탑재한 자폭 드론 500대를 날려보낸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에 탑재된 SPY-1D 레이더가 EMP 공격에 그대로 노출됐고 먹통이 됐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전함이 눈뜬 장님이 된 거예요. 레이더가 꺼지자 미군의 SM-6 요격 미사일들도 유도 전파를 잃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들이 목표를 찾지 못하고 허공에서 스스로 자폭하기 시작했어요. 요격률 15%. 정찰위성 카메라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세계 최강 미해군이 불법 무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장면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은 빈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에서 이란의 드론 떼가 새까만 밤하늘을 뒤덮는 광경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그 생각과 함께 벙커 반대편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있는 사라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 뜻을 정확히 읽지 못했습니다. 곧 화면 속 숫자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지스함 레이더가 다운되면서 니미츠 항모 반경 100km 안의 방공망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철옹성 같던 요새 성벽이 눈 깜짝할 사이에 공기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텅 빈 하늘 위로 이란의 파타이 극초음속 미사일 12발이 마하 15의 속도로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마하 15면 초속 약 5km입니다. 총알보다 15배 이상 빠른 속도로 5,000명이 타고 있는 항모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탄착까지 남은 시간 4분.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뭔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잖아요. 세계 최강 해군이잖아요. 뭔가 있겠지. 뭔가 카드가 있겠지. 그런데 작전 참모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믿음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PAC-3 예비 재고 제로, SM-6 요격 미사일 재고 제로입니다. 제로, 0.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이스라엘에 퍼주고 중동 동맹국들에 팔아치우느라 정작 우리 함대를 지킬 미사일이 단 한 발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맨몸으로 서 있는 꼴이었어요. 수조 원짜리 항모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이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도 떨리더라고요. 미국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니미츠 갑판 위 수병들 얼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2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얼굴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불덩이가 날아오는 걸 맨눈으로 보면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2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벙커 레이더 화면 한쪽 구석에서 신호 하나가 잡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해역 그 사각지대에서 수직 발사관들이 불을 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 미군 레이더에는 식별조차 되지 않는 함정에서요. 발사 방식부터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사일 발사는 화염이 먼저 터지면서 미사일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정체불명의 발사관에서 나온 건 차가운 가스였어요. 미사일을 먼저 공중으로 밀어 올린 뒤 일정 고도에서 점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콜드런칭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발사대 열기로부터 함정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고 발사 직후 화염 신호가 최소화되니까 적이 발사 위치를 포착하기도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훨씬 까다로운 방식입니다. 그 차가운 발사의 궤적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이란의 파타이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파타이는 고고도에서 마하 15로 낙하하면서 요격을 피하려고 마지막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장 무서운 특성이거든요. 그냥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빠르면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 기존 요격 미사일들이 극초음속 표적에 취약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예측한 경로로 날아갔더니 표적이 방향을 바꿔버리면 요격 미사일은 허공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미사일은 달랐습니다. 파타이가 급격히 방향을 꺾는 순간 요격 미사일이 측추력기를 뿜으며 궤도를 90도 가까이 꺾어버렸습니다. 공중에서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측면 추력으로 몸통째 옆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이 동작을 마하 5 이상의 속도에서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산 분야만 20년 넘게 있었는데 그 기동을 저 속도에서 저 정확도로 해내는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발 전부 100% 탄두끼리 직접 충돌해서 공중에서 박살을 냈습니다. 히트 투 킬, 직격 요격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파편이나 폭발로 근처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탄두와 탄두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없애버리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해요.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물체를 정확히 맞춰야 하니까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히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12발 전부를 그렇게 해낸 거였습니다. 단 한 조각의 파편도 니미츠 갑판에 닿지 않았습니다. 벙커 안이 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저도 입이 열리지 않았고 데이비드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니미츠 함교의 교신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도 잠시 뚝 끊겼다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여기는 니미츠. 위협 제거 확인. 전 구역 이상 없음. 그제야 누군가 긴 숨을 내쉬었고 다른 누군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는 그냥 화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은 하나의 질문으로만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저게 어디서 쏜 겁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함정, 우리 식별 코드와 다른 발사 방식, 그리고 그 정확도. 도무지 퍼즐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저게 어디서 쏜 미사일입니까? 데이비드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야. 바락 8 업그레이드 버전이 분명해. 아니면 우리 로키드 마틴이 극비리에 배치해둔 실험 장비이거나. 자신이 없으면 목소리가 커지는 법인데 데이비드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크게 단언했습니다. 100% 요격 데이터가 눈앞에 떠 있는데도 그는 현실을 다른 서랍 속에 집어넣으려 하고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이 아니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면 로키드 마틴. 그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거였죠. 그때 사라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레이더 주파수 분석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사라가 모니터를 큰 스크린에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이스라엘 바락 8이 아닙니다. 로키드 마틴 장비도 아니고요. 데이비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근거가 뭐야? 레이더 신호 자체가 다릅니다. 저 미스터리 함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레이더 전파 주파수 특성을 분석했더니 지라갈륨, 즉 간 기반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AESA 레이더예요.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AESA 레이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풀면 기존 레이더는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전파를 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AESA는 안테나 자체에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소자가 박혀 있어서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전파를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껏 쏠 수 있어요. 반응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여러 방향을 동시에 추적하는 게 가능합니다. 거기에 간 지라갈륨 소재를 쓰면 전력 효율과 출력이 훨씬 높아지죠. 최신 군용 레이더의 정점에 있는 기술입니다. 사라가 계속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미 해군 이지스 시스템보다 세대가 앞선다는 거예요. 저 함정의 레이더는 지금 동시에 40개 표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레이버크급이 오늘 표적 10개 추적하다가 과부하로 먹통이 됐잖아요. 저 시스템은 그 4배를 아무 딜레이 없이 처리하면서 드론 스웜의 움직임 패턴을 AI로 분석해서 취약 경로를 0.01초 단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봐. 0.01초라니 숫자 좀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가능하지 않으면 방금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숫자로 싸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요격한 파타이 극초음속 미사일, 회피 기동하는 표적을 히트2킬로 12발 전부 직격 요격했습니다. 이 방식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야구공으로 야구공을 공중에서 맞히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인데 그 야구공이 마하 15로 날아오면서 방향까지 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어떤 시스템도 이 조건에서 100%를 기록한 사례가 없어요. 오늘 이전까지는 그 말이 벙커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EMP 탄두에도 끄떡없었죠. 오늘 우리 이지스함들 전부 다 먹통됐는데 저 함정만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파 차폐가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주파수를 변조해서 EMP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적 특성, 즉 극초음속 표적 직격 요격과 고출력 EMP 능동 대응. 이 조합이 동시에 구현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에서만 확인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최근 중동의 까다로운 국가들이 줄줄이 계약서에 서명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납품 약속을 어기는 게 업계 관행처럼 굳어진 이 바닥에서 계약 후 단 8개월 만에 완제품을 현지에 배송하고 즉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세팅까지 해준 나라? 중동의 거친 모래바람과 폭염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걸 현장에서 직접 증명한 나라. 사라가 스크린의 레이더 신호 분석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차세대 이지스 전투 체계입니다.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저 레이더 신호 특성이 제가 지난 3년간 분석해온 그 나라의 기술 데이터베이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데이비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반박하려는 것 같았는데 입 안에서 맴돌다가 나오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감정으로 덮으려 해도 레이더 주파수, 분석 결과를 억지로 다른 나라 이름으로 바꿔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그 함정.
어둠 속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유령 같은 존재가 뿜어낸 요격. 미사일 12발이 남긴 데이터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100%. 그 숫자 하나가 제가 20년간 쌓아온 확신들을 하나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레이더 분석 데이터를 스크린에 올려놓은 직후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흔들렸고 주변 장교들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연이야.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저 배에 실린 레이더가 이란 EMP 전파랑 주파수가 운 좋게 안 겹친 거고, 미사일 12발 요격도 적이 제대로 못 만든 물건을 쏜 거지. 지금 당장 우리 미해군 복구 절차 시작해. 우리 이지스 시스템이 돌아오면 이딴 논쟁 자체가 필요 없어. 그 말에 제 안에서도 뭔가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쪽 귀로는 그 말이 들렸거든요.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제 뇌의 일부는 그 편한 결론을 고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테이블에 손을 짚고 데이비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차관님, 우리 SPY1 레이더 지금 재부팅 시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EMP 피격 이후 복구하는데 최소 4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우리 시스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 함정의 레이더는 EMP를 맞는 순간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 MFR은 전파 교란 신호가 감지되는 순간 주파수를 1초에 1000번 이상 쪼개서 바꿉니다. 주파수 도약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에요. 적이 특정 주파수를 향해 EMP를 쏴도 그 주파수가 1초 안에 수천 번 바뀌어버리면 교란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이건 설계된 결과예요. 데이비드가 비웃었습니다. 1초에 1000번이라고? 그게 말이 돼.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술 자체가 SF 소설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차관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이 데이터 봤을 때 3번을 다시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실이 상상을 앞서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벙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봤어요. 데이비드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사라의 눈빛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현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솔직히 어느 쪽 손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이 결론을 향해 가려던 바로 그 순간 경보음이 터졌습니다. 벙커 천장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건 일반 경계 경보가 아니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주파수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훈련 때 이론으로만 들었던 최상위 적색 경보였어요. 데프콘 1 수준에 준하는 그 경보음을 실전에서 듣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보며 소리쳤어요. 이란 2차 발사 감지, 세질 탄도미사일 신발, 자폭 드론 500대 동시 발사 확인, 항모 방향 접근 중. 세질 미사일은 이란이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약 2000km에 달합니다. 1차 공격이 실패하자 이란은 아껴두었던 카드를 전부 꺼내든 거였어요. 드론 500대와 탄도미사일 신발이 동시에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1차 공격 때의 2배가 넘는 규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남은 카드는 없었습니다. 이지스 레이더는 아직 재부팅 중이었고 SM-3 요격 미사일 재고도 바닥이었어요. 로키드 마틴 통제 시스템은 EMP 피격 이후 복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달라붙어 있었지만 시스템이 살아나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 몇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었고요. 니미츠 함교에서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함장의 목소리였어요. 흔들리고 있었지만 억눌러져 있었습니다. 본부, 갑판 위 수병들이 육안으로 접근 드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시 바랍니다. 그 말이 벙커 안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갑판 위에 서 있을 20살짜리 아이들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고향에서 한 번도 군복 입은 아들 모습을 못 봤을 어머니들. 아직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 나눴을 여자친구들. 그 아이들이 하늘에서 불덩이가 날아오는 걸 그냥 바라보며 서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리처드, 냉정하게 생각해.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방어 자세 유지하고 함대 철수 명령을 내리는 것뿐이야. 괜한 짓 하다가 더 큰 외교 문제 만들지 마.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3개요. 외교 문제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숫자 하나만 있었습니다. 5,000점, 지금 저 바다 위에 있는 미군 수령 5,000명. 저는 통신 담당에게 지시했습니다. 펜타곤 최고보안회선 열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해외사업본부 한라인 연결해줘. 벙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가 숨을 참고 저를 바라봤어요. 데이비드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리처드, 지금 뭐 하는 거야? 체계가 있어. 절차가 있다고. 저는 그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 그리고 통신 담당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연결해. 약 40초 후 화면에 연결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화면 너머에서 당황한 누군가가 나올 거라고 반쯤은 예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전 상황에 미국이 전화를 걸어왔으니 당연히 분주하고 혼란스럽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해외사업본부장 최진우였습니다. 배경에는 모니터들이 가득했고 그 뒤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원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최 본부장 본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뭔가 작은 포장지 같은 게 놓여 있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홍삼 스틱이었다고요. 그게 묘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르게 말했어요. 좌표를 넘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요. 최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좌표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네. 저희 통제실에서 방금 정조대왕함 전투 체계의 OTA 패치 전송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접근 중인 표적 전부 550개를 실시간으로 추적 중이에요. 550개라는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탄도미사일 50발에 드론 500대를 합친 숫자였어요. 그걸 전부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사라를 봤습니다. 그녀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맞다는 표시였어요. OTA,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익숙하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이 전투 함정의 무기 체계에 적용된다는 건 제가 이 업계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방식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전투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의회 예산 승인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방산업체와 계약 협상, 납품 일정 조율, 현지 기술자 파견, 설치 및 검증, 빠르면 수개월, 보통은 1년이 훌쩍 넘어요. 그 사이에 전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통제실에서 무선으로 패치를 보냈고 그게 실시간 전장 한가운데 있는 함정에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요. 저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서 제대로 처리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전투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실시간 관리하려면 전제 조건이 엄청납니다. 군사 등급의 암호화 통신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모듈화돼 있어야 하며 업데이트 검증 프로세스가 자동화돼 있어야 해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전투 중에 시스템을 건드리다가 오히려 멈춰버릴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걸 갖춰야 가능한 일을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비유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장에서 뭔가 고장나면 AS 기사를 불러서 직접 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AS 기사가 오는데 몇 달이 걸리고요. 반면 한국은 전투함정을 일종의 플랫폼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원격으로 올려주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군함이 무기인 동시에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인 거예요. IT 강국의 민간 기술이 방산 시스템,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화면 속 최 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정조대왕함은 왜 이 해역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1차 공격이 있었을 때 철수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했을 텐데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최 본부장은 화면 너머로 뭔가를 바라보다가 다시 카메라로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함께 배치된 우방 함대가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먼저 돌아설 수는 없죠. 그 말이 벙커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길게 울려 퍼지는 말도 아니었고 특별히 강한 어조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듯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제 옆에 있던 노장 장성 하나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이 빨개진 게 보였어요. 저도 뭔가 목구멍에 걸리는 느낌을 받았고요. 벙커 안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화면에 고정했습니다. 데이비드만 입을 꾹 다문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최 본부장 뒤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국 측 통제 인원들이 보였어요. 표정들이 진지했습니다. 흥분하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각자 맡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진행 중인 현장을 원격으로 관제하는 사람들 치고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 자체가 처음부터 이들에게는 작전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온 게 뭔지를요. 우리가 카탈로그 스펙이라고 비웃었던 것들이 사실은 전장 한가운데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실전 경험이 없다고 깎아내렸던 나라가 정작 우리가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대응을 완료해놓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 뒤늦게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벙커 안의 카운트다운 화면이 적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2차 공격 대열이 니미츠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조대왕함의 전투 체계가 550개의 표적을 향해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 숫자가 제 심장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란의 세질 탄도미사일 50발이 대기권을 뚫고 재진입을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뚝뚝 떨어지면서 탄착까지 남은 시간이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어요. 3분, 180초. 그 숫자가 벙커 정면 스크린에 적색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니미츠 함교에서 교신이 끊어졌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함장이 아니었어요. 갑판 위 하사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니한테 연락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벙커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위성화면 구석에서 보이는 갑판 위 수병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라가 말했어요. 국장님, 지금 이 550개 복합 표적을 동시에 교전으로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하나뿐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에 탑재된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KVLS, 그리고 LIGNX1의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뒤섞인 복합 표적을 3차원 공간에서 동시에 교전하는 건 단순히 미사일만이 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 표적의 고도, 속도, 궤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최소한의 요격 자산으로 최대한의 격추율을 뽑아내야 해요. 그 연산을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이 바다 위에서 정조대왕함 하나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외통수였습니다. 한국의 동의 없이는 3분 뒤 항모 니미츠가 그냥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었어요. 화면에 최진우 본부장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뒤에서 움직이는 통제실 인원들의 표정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 본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즉각 작전에 투입되려면 미국 측과 몇 가지 사항을 합의해야 합니다. 협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가 제시한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미 국방부 간의 방산 기술, 상호 운용성 최우선 협력 파트너십을 즉각 공식 체결할 것. 그동안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정보와 기술 공유를 통제해온 구조를 바꾸는 조항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방산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종속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협력 관계로요. 두 번째, KF-21 전투기 개발에 걸려있던 핵심 기술 수출 통제를 해제할 것. 미국이 기술 이전 거부라는 카드로 한국 전투기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부분들을 풀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게 풀리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완성할 수 있고 그 이후 수출 시장이 열립니다. 수십조 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차세대 미 해군 이지스함 건조 사업인 DDGX 프로그램에서 함정 전투 체계와 요격, 미사일 공급사로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최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것. 카운트다운 숫자가 2분 30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협박이야. 협박. 27조 원이라고. 미국 납세자. 돈을 한국에 갖다 바치라고. 당장 통신 끊어. 그가 통신 담당 장교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 앞을 막아섰어요. 데이비드가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리처드, 비켜. 이건 국익의 문제야. 항모 하나 잃어도 미국은 안 망해. 하지만 레이시온 계약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내 선거 자금줄이 끊긴다고. 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5,000명. 가족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있는 5,000명의 목숨. 그리고 자기 정치 자금줄. 데이비드는 지금 이 두 개를 저울에 올려놓고 계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3개요. 데이비드. 지금 내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긴 해. 5,000명. 목숨이 선거 자금보다 싸.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칙의 문제야. 미국이 압박에 굴복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원칙. 좋아. 원칙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레이시온 SM 6명 중률 15% 나왔어.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수조 원을 쏟아부은 그 미사일이 실전에서 15%를 기록했다고. 그게 원칙에 맞는 무기야? 데이비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라가 아까 띄웠던 레이더 비교 분석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그리고 저 화면 봐. 한국 레이더는 지금 550개 표적을 동시 추적 중이야. 우리 최신 시스템이 표적 10개의 과부하 걸려 먹통됐을 때 저쪽은 55배를 처리하고 있다고. 이건 우리가 조금 뒤처지는 게 아니야. 세대가 다른 거야. 저는 벙커 안장교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들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DDGX 계약 27조 원이 아깝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레이시온한테 그 2배, 3배를 퍼줬어. 근데 그 돈이 오늘 어떤 결과를 냈어? 명중률 15%야. 반면 한국은 오늘 100%를 찍었고 돈이 아깝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진짜 우리 병사들을 살릴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데이비드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리처드, 너 퇴직하면 로키드 마틴 고문 자리 날아가는 거 알면서 이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그랬군요. 그 자리.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목에 걸고 있던 국방부 출입 배지를 잡아당겨 뽑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앞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그 자리, 필요 없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겠어. 저는 통신 담당에게 지시했습니다. 헌병 불러서 차관님 벙커 밖으로 모셔. 그리고 최 본부장 화면 다시 연결해줘. 데이비드가 발버둥 쳤지만 이미 옆에 있던 장교 둘이 그를 팔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벙커 문이 닫히자 그 소리도 끊겼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1분 50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 본부장이 화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태블릿을 들고 전자 서명 화면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요. 국방부 작전국장 생활 20년 동안 한 번도 손이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서명란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그었어요. 본부장님, 서명 완료했습니다. 3가지 조항 전부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 부탁드립니다. 화면 너머에서 최 본부장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가 뒤로 돌아서 통제실 인원들에게 짧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못하지만 그 지시 하나에 통제실 전체가 일제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모니터들이 새로운 화면으로 전환됐고 키보드, 소리와 함께 시스템들이 최고 출력으로 전환되는 특유의 가동음이 들려왔어요. 카운트다운 화면이 1분 30초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그 짐을 더 튼튼한 어깨가 받아들었다는 안도감 받기도 했어요. 벙커 안의 장교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스크린을 바라보며 숨을 참고 있었어요. 사라가 모니터 앞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키보드 위에 올리고 눈을 화면에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성 화면 속 정조대왕함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7조 원짜리 계약서에 방금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독점해온 방산 기술 수출 통제를 한국 앞에서 손을 들고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에는 한국이 만든 무기체계가 심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미국의 굴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게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순간이었거든요. 체면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병사들을 살릴 수 있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건 오늘 이 바다 위에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 함정이었습니다. 곧 카운트다운이 90초를 가리켰습니다. 숫자가 깜빡일 때마다 제 심장이 한 박자씩 빠르게 뛰었어요. 벙커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무전 소리도 멈춘 것 같은 기묘한 침묵이었어요. 모두가 스크린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성 화면에 잡힌 니미츠 갑판 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병들이 흩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도망칠 곳도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갑판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주머니에서 접혀진 사진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겠죠. 그 장면이 망원경 화면을 통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걸 평생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기 스펙표와 예산 보고서만 믿던 제가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발, 기적을 보여주세요. 카운트다운이 80초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장성들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만히 숨만 참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절망적인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지스 시스템이 최고 성능으로 살아있다 해도 이론상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는 표적 한계치는 100개 남짓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 있는 게 몇 개예요. 세질 탄도미사일 50발에 자폭 드론 500대. 합쳐서 550개입니다. 누군가 조용히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큰 문제는 이 550개가 전부 다른 궤도로 날아온다는 겁니다. 고도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접근 각도도 제각각이에요. 비유하자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방팔방에서 동시에 달려오는 오토바이 550대를 한 명이 맨손으로 전부 막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빠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막을지를 0.1초 안에 계산해내야 하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연산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메인프레임 서버를 동원해도 이 계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몇 분이 걸려요. 우리한테 몇 분이 있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60초를 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라가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튀어오를 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벙커 전체를 뚫었어요. 국장님, 정조대왕함 전투 체계가 방금 전체 표적 연산을 완료했습니다. 550개 탄착점 예측에 걸린 시간이 0.01초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0.01초. 사람이 눈 한 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0.3초입니다. 그것보다 30배 빠른 시간 안에 550개 표적의 궤도를 전부 계산하고 요격, 우선순위와 방법까지 결정해버린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 숫자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사라, 다시 한번 말해봐. 몇 초? 0.01초입니다. 데이터 2번 확인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일반적으로 군함의 전투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육지의 지휘본부로 올려보내고 거기서 연산한 결과값을 다시 내려받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왕복 통신에 시간이 걸리고 연산 자체에도 시간이 걸려요. 이 과정이 빠르면 수십 초, 느리면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전장에서 수십 초는 사람이 죽고 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조대왕함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함정 자체 안에 고성능 M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MPU는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인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MPU의 처리 성능을 군사 등급으로 끌어올렸어요. 쉽게 말하면 정조대왕함 자체가 하나의 고성능 AI 연산 플랫폼인 겁니다.
데이터를 밖으로 보내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배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냅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0이 됐습니다. 니미츠 갑판 위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충격파도 없었고 파편도 없었어요. 갑판에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50개의 표적이 단 하나도 니미츠에 닿지 못했어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어린 목소리였어요. 대역폭이 넓은 고속통신망을 함정에 통합하고 워싱턴은 겉으로는 평온했어요. 포토맥 강은 여전히 흘렀고 내셔널 모래벚꽃은 지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체계를 구축한 덕분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민간에서 갈고 닦아온 통신과 반도체 기술이 군사 시스템에 녹아든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보유하게 된 건 하루아침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반도체와 통신 인프라에 투자하고 기술을 쌓아온 결과가 이 순간 전장에서 터진 겁니다. 사라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저 배는 지금 혼자서 생각하고 있어요. 카운트다운이 45초가 됐습니다. 그 순간 정조대왕함의 수직 발사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발사관에서 솟아오르는 미사일의 수를 세고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열, 스물, 서른, 쉰. 딱 50발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옆에 있던 장성 하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드론 500대는 어쩔 건데? 저도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LSAM 50발로 탄도미사일 50발을 잡는다고 쳐도 드론 500대는 뭘로 막는 거지? 미사일로 드론 하나하나를 잡으려면 최소 500발이 더 필요한데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채 정리되기도 전에 정조대왕함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화염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열기가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위성화면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전환된 화면에서는 보였어요. 정조대왕함 갑판 위에서 집중된 에너지가 방향을 바꿔가며 뿜어져 나오는 게요. 한화가 개발한 고출력 레이저 대공 무기였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오래전부터 개발 중인 기술이지만 실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 수백 대를 상대하는 데 쓸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충분한 출력과 정확한 조준이요. 출력이 낮으면 드론 외피를 관통 못하고 조준이 느리면 빠른 드론을 잡을 수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그걸 실전에 가져왔어요. AI가 드론 500대의 비행 경로를 0.01초 단위로 예측하며 레이저 조준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나가니까 조준만 맞으면 드론이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한 발 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전기료 정도입니다. 미사일 한 발에 수억 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경제성도 차원이 달랐어요. 드론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이 아니었어요. 연속으로, 순차적으로 마치 스위치를 내리듯 드론들이 불 곳도 없이 그냥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 회로가 타버리면서 전원이 끊기는 거예요. 500대가 하나씩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우산 하나로 비를 전부 막아내는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동시에 상공에서는 LSAM 50발이 이란의 세질 탄도미사일 50발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AI가 계산한 최적 요격 좌표로 각각 1대1 매칭이 이뤄진 상태였어요. 미사일들이 대기권 경계에서 교차하며 충돌했습니다. 화면에 불꽃이 연달아 피어올랐어요. 하나, 둘, 셋.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사라가 카운트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43, 47, 49점.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6초를 가리킬 때였습니다. 50점. 전부 요격 완료. 벙커 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드론 500대도 바다에 떨어지는 게 열적외선 화면에서 확인됐어요. 사라가 그 숫자를 확인하더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요. 여기는 니미츠. 위협 제거 확인됩니다. 전 구역 이상 없습니다. 저 멀리 태극기가 보입니다. 말이 거기서 잠깐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건 울음소리였어요. 참으려다 터진 것 같은 19살짜리 아이가 울음을 참지 못하는 소리. 그게 무전 채널을 통해 벙커까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벙커 안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혼자였는데 순식간에 전체로 번졌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고
노장 장성 하나는 모자를 벗어들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리미츠에서 멀지 않은 해역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조대왕함을요. 저 함정은 대단한 함성도 없이, 요란한 선언도 없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550개를 550개 방식으로 처리했고 단 한 발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어떤 시스템도 이 조합으로 이 숫자를 실전에서 막아낸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걸 해낸 건 동방의 그 작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20년짜리 확신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기는 스펙이 아니라 실전이라고 믿어왔던 저의 믿음이요. 맞습니다. 무기는 실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실전에서 증명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우리는 한국의 목숨을 비쳤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있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내부는 달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복도 끝에서 끝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보고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정조대왕함이 작전 종료 후 한국 측 통제실로 전송한 전체 교전 로그 분석본이었어요. 데이터가 두껍고 촘촘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그날 밤바다 위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 문이 살짝 열린 대회의실 안을 봤어요. 그 안에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군수 로비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얼굴들이 테이블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추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어디까지나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이란 드론이 기계 결함으로 자폭한 거라고 언론에 흘리면 됩니다. 한국 장비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이란 무기 자체가 불량이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계약 이행 근거가 흔들리고 우리가 DDGX 사업 주도권을 되찾을 명분이 생겨요. 데이비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테이블 한가운데 집어 던졌습니다. 두꺼운 서류가 테이블 위로 쫙 펼쳐졌어요. 회의실 안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결함이라고요. 우연이라고요. 저는 스크린을 켜고 정조대왕함의 교전 로그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럼 데이터부터 같이 봅시다. 저는 먼저 미사일 비교 화면을 띄웠습니다. SM-6과 LSAM의 교전 방식 차이였어요. 우리 SM-6 계열 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발사 이후에도 군함에 달린 조명 레이더, 일루미네이터가 표적에 전파를 계속 쏴줘야 합니다. 미사일 자체는 그 반사 신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누군가 계속 비춰줘야 우리 미사일이 그 빛을 보고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표적이 하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표적이 수십 개가 되면 손전등 한 개로 수십 군데를 동시에 비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표적이 많아질수록 요격률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데이비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우리 기술의 한계라는 건 알지. 근데 그게 한국이 잘났다는 증거가 돼. LSAM은 다르거든요. 미사일 앞부분에 소형 AESA 레이더가 내장돼 있어요. 쏘고 나서 군함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미사일 스스로가 표적을 찾아가거든요. 군함이 손전등을 들고 계속 비춰줄 필요 없이 미사일 자체에 눈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늘어나도 요격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쏘면 쏠수록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이게 자율 유도 방식과 지령 유도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로비스트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더 낫다고 해도 실전 운용 경험이 있어야. 있습니다. 이틀 전에요. 저는 교전 로그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LSAM 신발 발사, 탄도미사일 신발 요격, 요격률 100%. 이게 실전 데이터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실전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실이 잠잠해졌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왜 다른 나라가 이걸 따라하지 못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첫째, 군사 등급으로 최적화된 AI 연산 반도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이 기반 위에서 군사용 MPU를 개발할 수 있었어요.
반도체를 남한테 사다 쓰는 나라는 이 분야에서 자체 최적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미국도 군용 고성능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외주에 의존하고 있죠. 로비스트들 사이에서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 실시간 무선 전투 체계 업데이트 인프라. 작전 중에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갱신하려면 암호화 통신 기술과 모듈화된 전투 시스템 설계가 전제돼야 합니다. 우리 미국은 전투 체계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려면 방산업체에 연락하고 계약 수정하고 현장 기술자를 보내는데 보통 18개월이 걸려요. 한국은 이틀 전 전장에서 AI 알고리즘을 무선으로 3초 만에 배포했습니다. 18개월과 3초. 이 차이가 관료주의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 겁니다. 데이비드가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습니다. 셋째, 레이저 무기와 유도 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전투 체계 안에서 AI가 실시간으로 분배해서 운용하려면 앞선 두 가지가 전부 갖춰진 상태에서 수년간의 통합 개발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져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세 가지를 전부 자국 기술로 갖춘 나라가 지금 몇 개입니까? 저는 잠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데이비드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리처드, 너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록히드 마틴 고문직도 걷어찼으면서 이제 한국 홍보대사 하려고. 이건 미국의 국익을 스스로 갖다 바치는 짓이야. 저는 데이비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국익이요. 3일 전에 5,000명이 죽을 뻔했을 때 당신이 내린 판단이 국익이었습니까? 레이시온 로비 자금 지키는 게 국익이었습니까? 데이비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사람입니다. 제 국익은 우리 병사들이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이 어디 있는지 3일 전에 실전으로 증명됐어요. 그 사실을 흐릿하게 만들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고요?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로그 데이터는 위성, 해군 통신, 이란 측 요격 결과까지 교차 검증된 자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드론이 자폭했다고 우기면 그 거짓말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회의실 안 로비스트들이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쏟아졌어요. 저는 펜타곤 복도 한쪽에 걸린 TV 화면에서 그 자막들을 봤습니다. 미 의회, 한미 방산협력 강화 협정 비준 완료, DDGX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전투 체계 및 요격 미사일 공급사로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최종 확정, 계약 규모 약 200억 달러.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KF-21 관련 핵심 기술 수출, 통제 해제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폴란드와 사우디, UAE가 잇따라 성명을 냈어요. 그동안 미국 눈치 때문에 구매를 보류하고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F-21 120대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고 사우디와 UAE는 합동으로 선계약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규모를 다 합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수요가 하룻밤 사이에 터진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록히드 마틴 주가가 장 시작과 함께 수직 낙하했어요. 반대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식은 뉴욕 시장에 상장된 ETF까지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워싱턴의 방산 로비 업계에서는 수십 년 만에 지각 변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짐을 쌌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 경비실에 맡기고 출입증 없이 걸어 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고 워싱턴 특유의 해질녘 빛이 포토맥 강 쪽으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처음 접한 건 방산 브리핑 문서 속 수출 통계였습니다. 숫자로 먼저 알았어요. 그 다음엔 카탈로그 스펙으로 알았고 그 다음엔 동맹국이라는 이름표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저는 이틀 전 밤바다 위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출발한 나라가 7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전자부품을 가장 정밀하게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뽑아내고 통신망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오지로 구축했어요. 민간에서 갈고 닦은 그 기술들이 한 번의 마찰 없이 방산 시스템에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틀 전에 그 장면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걸 못 따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 통신, AI, 방산.
이 네 가지를 자국 기술로 동시에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나라가 없거든요. 하나 잘하는 나라는 있어요. 둘 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를 동시에 자체 기술로 보유하고 그걸 하나의 전투 체계로 통합해낸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없어요. 한국 말고는요.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기술에 집착해온 결과예요.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더 작게, 더 효율적으로. 그 집착이 반도체를 만들었고 통신망을 깔았고 결국 그날 밤바다 위에서 550개의 위협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리해낸 시스템이 됐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 중동의 밤바다에서는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 방산 지도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한 거예요. 선언 없이, 요란함 없이, 그냥 결과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올라온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무기를 만들게 됐다는 것. 그것도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방산 기술의 틈새를 파고든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방식으로 판을 새로 짠 거라는 것. 그 사실이 제가 20년 동안 믿어온 것들을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건 무기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강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나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먼저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밤을 새도 되고 일정을 당겨도 되고 방법을 완전히 바꿔도 된다는 태도로요. 그 태도가 반도체를 만들었고 그 태도가 방산을 바꿨습니다. 절대로 그 집착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가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빠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펜타곤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이제 세계를 지키는 방패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달린 그 함정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그 밤바다에 그 답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